문제점은 기득권들이, 정치권들이 다 부동산 투자에 돈 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특히 눈에 띄는 게 신생아 특례 공급과 특례 론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뭐 1년만 한시적으로 한다? 말은 이렇게 하겠죠. 1년, 2년 한시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계속 확대화를 고려해보겠다. 그건 말뿐인 거예요. 의도가 좀 아리송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대출을 늘려줘가지고 집값을 떠받친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이 국가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국민 세금을 지들 호주머니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마스라고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기습작전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정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을 가속할 수 있는데 요즘 통계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1조 원 늘어 뭐 재산 피해가 있다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명료하게 이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라는 거는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정상 가격의 상승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상승분을 빼고 나서 그러면 새로 지으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빼고 이런 거 빼고 나면 정상적인 차액보다 초과된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한 3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그거는 뭐 면제해주고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또 몇 프로 세금을 매기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국세로 들어가서 그 돈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교부세로 쓰이는 어떤 공익적인 요소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세금인데요. 물론 이제 서울에 집중된 어떤 국가의 세금이 좀 편익을 분명히 본 건 있죠. 서울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국가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 국가가 좀 환수하겠다는 좋은 뜻인데 이 부분이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실 세워지고 나서 자기가 양도를 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실현 미래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금액이 만약에 정상 가격으로 오른 게 5억짜리가 한 7억이 됐다. 그런데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뭐 6억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오른 금액이 적으니까 정상 가격분이 빠지니까 세금에 대한 기준점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사들이 나오는데 좀 과도한 기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이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감정평가사가 한다든지 또 중앙가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를 또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쟁화 되다 보니까 통계 부분이 마치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걸로 되는 것처럼 잘못 비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통계 자체의 표본이 투명하고 통계청의 지시에서 명확하게 됐다라면 통계라는 건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평균 통계에서 해외는 이제 실거래가 된 가격을 통계 지표로 삼아서 3개월간 반복 매매 모형을 써가지고 표본에 대해서도 좀 가중이나 이런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함이 좀 약해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주간 통계, 월간 통계도 보면 60일이지 않습니까? 월간 통계 자체가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 신고를 하고 30일 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5월 말일날 계약한 사람은 6월 말일날 신고를 해요. 그럼 데이터가 정확한 것은 6월 말일에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3개월 정도의 어떤 해외는 누적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가까운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해외는 또 그 신고분이 만약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게 통계 지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100% 막 투명하게 주간 통계는 아예 표본도 발표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해외처럼 실거래가 되고 계약금이 가고 잔금이 치러진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표본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표본으로 잡고서 통계를 뽑아야 정상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 2개월 뒤 이런 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런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관에서 약간의 의도적으로 정성적 요인이 가미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걸
이거를 이제 여야 뭐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이번 정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5월달인가 4월달이었어요. 주간 통계가 서초구 사례였는데요. 서초구의 그 주의 거래가 85%가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통계로는 상승으로 떠가지고 보도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그쪽 이제 통계 부서하고 확인한 결과 그분들도 알아요. 이게 명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표본은 오픈을 못하겠다 그러시고. 그럼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정화된 것이지 통계청 자체가 다시 한번 통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주간 통계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월간 통계나 뭐 이런 통계들도 해외와 같이 등기가 맞춰진 실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하고 이런 제도화가 된다면 이런 논쟁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정정화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라고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기습작전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인명피해도 많고 연약한 여자나 노인들까지 좀 납치하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인 예루살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두 개의 민족이고 세 개의 종교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가 예루살렘의 성지가 다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은 우리한테 이제 이어지는 현상은 전쟁이 났잖아요. 1973년에 4차 전쟁이 터져요. 그때 오일 쇼크가 벌어집니다. 아랍의 민족주의자들이 뭉쳐서 석유를 무기화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폭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3-4배 급등을 하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거렸었죠. 그때도 결론은 그 아랍 민족이 졌는데 이번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5월달인가 가자지구 3일 동안 막 이스라엘이 무기가 더 군사력이 좋다 보니까 무차별로 또 공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3일 동안. 민간이 학살되니까 유엔에서 공고해가지고 또 스톱을 했었죠. 그게 이제 계속 분쟁이 있으면서 쌓여진 거죠. 팔레스타인은 정부화된 게 1998년 회담 때 이제 독립되면서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이 싸움이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팔레스타인의 뒤에는 아랍 국가들이 있고요. 같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의 큰 그 자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프랑스랑 또 긴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전의 성격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또 이슬람을 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3차 대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올 영향을 봅니다. 1973년도 때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 뭉치고 저쪽 영국, 프랑스 이쪽이 뭉치고 이스라엘 뭉치고 미국 뭉치면서 국제선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기 직전에 석유 파동을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니까 무기화시키면서 오일 쇼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에 부동산에 정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을 가속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오일 쇼크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수출로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 폭등은 그냥 직격탄입니다. 모든 경제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힘 못 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쟁이 좀 잘 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잠시 머무르시는 게 보류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 땡땡땡 해가지고 정부에 SOS 쳤다 이런 기사들이 좀 얼마 전에 많이 떴죠. 실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증권가 찌라시처럼 들리는 말인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 표현을 워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이 등급이 부도가 나면 우리 밑에 등급의 건설사들은 다 부도가 나면 나라가 위험하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등급과 현장은 틀리잖아요. 등급이 낮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등급이 높아도 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채 비율이 한 400% 넘는다 이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부채 비율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3개 회사 정도가 떠요. 그 3개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겠죠. 이 셋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그 해당 사항인데 그 회사가 정부에다 대놓고 이제 손 벌린 거죠. 그리고 손 벌릴 만한 입장인 거죠.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채권을 갖다 갚지 못하면 당연히 부도 아닙니까? 부도 나면 회사 이미지나 다음 사업에도 영향이 너무 크니까 정부한테 이제 긴급 지원 요청을 한 거죠. SOS 친 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부 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인데 정부도 면이 있지 한없이 건설회사에 퍼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건설회사가 정말 건설회사 근무하시거나 관계되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건설회사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되면 토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토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분양가가 내려가게
내려가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사려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 회사들이 좀 관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유지하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지금 정책하고 거의 95% 흡사하게 똑같이 썼습니다.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다만 다른 점은 그때는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건설사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10% 20% 이내에서 분양을 하면 자금을 도와주고 LTV도 85%, 그 DSR 제도가 없어서 LTV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생애 최초 지금도 한 80% 해주잖아요. 그만큼보다 더 막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윈윈이죠. 싸게 팔고 살 수 있는 한 사고, 이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부도 처리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현장을 도와주다가 2년 정도 유지하다가 부산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삼호저축은행이 그때 컸었거든요. 한 11개 정도가 다 부도가 납니다. 우리 2030은 잘 모르시지만 그때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2011년도에 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 채권을 가져서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연장을 하는데 그게 1년 뒤에 그러면 시장이 나아지면 다행인데 안 나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자만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현장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다 마쳤을 때 수익률이 20%다. 근데 2년 동안 이자를 유지하면서 10%씩 내면 벌돈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파산하겠죠? 근데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형태를 볼 때는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보면 그럼 PF 현장에 살아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유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점인데 이걸 유지해서 살 사람이 저는 없거든요. 없으면 2년 뒤에 터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1년 뒤에.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에 더 안 좋겠죠. 차라리 구조개혁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하는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돌려서 얘기한 거죠. 정부가 너무 건설회사를 갖다가 정리될 회사들까지 자꾸 이제 살려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이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가계부처가 주질 않잖아요. 그럼 분양을 도와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건설사도 그중에 큰 하나 회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살려줄 겁니다. 살려주는데 그게 과연 그 회사 자체한테도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전 분간이 안 돼요. 솔직히. 그게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돈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정리하면 이자돈이라도 안 나가죠. 이런 거를 양면성을 우리가 같이 본다라면 이거를 그냥 대충 SOS 친다고 지원하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뭐 발표해서 뭐 PF 현장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과도한 현장들은 정리하고, 정말 우량하고 국민들 주택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을 도와주고, 이걸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하여간 대형 건설사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안 도와주면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그 부분이 요번에는 넘길지 몰라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나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이 악화돼가지고 시장이 악화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파도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쫓아가시는 건 영꿀투가 됩니다. 조심하시고, 또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시기가 장밋빛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레버리지에 부담을 느끼시면 좀 자산 관리 하셔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게, 조금 매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합리적인 대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좀 규모가 큰 데가 부도가 나면 일단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건 그거겠죠. 부도 현장 중에 조금 살릴 수 있는 현장들은 M&A를 시켜줄 것이고, 부도가 파산됐으니까 채권 이제 상환 절차를 들어가려면 매각 행위가 벌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현장들의 토지 가격이. 그러다 보면 전체 시장에는 하방 요인이 100% 이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현장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 심리가 위축되죠. 그럼 부동산 분양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겠죠. 이 부분이 이제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면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터지면 정부가 신속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국의 은행 두세 개 부도 났을 때 국가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부도 날 은행은 부도가 났지만 전혀 문제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취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자유시장주의에 맞지 않나. 굳이 그거를 너무 국민 세금으로 바치는 거는 잘못됐다가는 이거 국민 세금대로 날아가고, 회사도 돕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현장을 싸게 팔고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다 들고 다 남기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겠죠. 그런 부분이 충돌하면 이제 PF 부도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뭐 자연의 순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여러분 들어보신 신생아 특례 공급과 특례론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집도 우리가 이제 공급 이제 분양을 하면은 이제 특별 공급이라 그래서 뭐 다세대라든지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먼저 공급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추가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러니까 국가의 출산율이 낮은데 국가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어떤 공익적인 행위로 봐서 특별 공급을 더 넣겠다는 항목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 부분에 또 자금까지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민 생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1년인가 2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가 국민을 좀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1년짜리 대책이 나오면 안 되겠죠. 주택 가격이 원천적으로 낮아져야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환경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인데 주택 가격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미친 집값을 일부 유효수요를 일부 만들어가지고 다른 주택 가격이 유지되는 형태 이런 묘한 스탠스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정책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자체는 좋아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앞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20년 동안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나도 기다릴 텐데 이거 뭐 1년만 한시적으로 한다? 말은 이렇게 하겠죠. 1년, 2년 한시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계속 확대화를 고려해보겠다. 그건 말뿐인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정부가 지키는 약속이 그렇게 탐탁치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270만 원 공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5년이니까 5, 20원 나누면 50만 원씩 공급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뭐 지금 공급한 양 보세요. 반도 안 되잖아요. 첫 해부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데 이걸 1년짜리니까 이건 좀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믿을만 한데 이거는 또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 신생아 출산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거는 활용하십시오. 다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에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좀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라면 받치는 게 아니라 안정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시적이다 보니까 조금 의도가 좀 아리송합니다. 제가 볼 때. 집값 떠받치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대출을 자꾸 늘리는 건 이 비싼 집값을 무주택자하고 젊은 청년들한테 짐짓는 거잖아요. 빚내서 집 사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빚이 가계부채로 다가와서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소비가 줄잖아요, 당연히. 그게 국가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저는 정책 방향이라고 봅니다. 대출은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을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특례보금자리는 50년 주담대 이건 정말 정상적인 주택 정책은 아니라고 뭐 여러분도 아실 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회복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고 갭투기꾼들이 뭐 이거 박수 치면서 뭐 속으로는 막 웃고 좋아하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때요? 거래량이 안 늘어나잖아요. 결론은 비싼 집값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취해야 할 방법은 맨날 말하는 것처럼 연착륙이라 그러면 대출을 늘리지 말아야죠. 이제 알맞게 내려가게끔 대출을 늘리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뭐 무작위로 뭐 따지지 않고 빌려주는 돈을 갖다 푸니 이게 과연 앞뒤가 좀 안 맞는 정책인가.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 값이 더 오를까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대출 사둬야겠다. 그랬다가 지금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 박살나고 있잖아요.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부담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는 경제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 인하를 통해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싶은 건데 이미 뭐 이자 돈에 다 물렸는데 집에 그런다고 소비가 쉽게 살아날까요? 코로나 때의 저금리는 오기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주택시장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선 표심 이런 거를 노리기 위한 전략인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었다라면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무주택자들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출산율 걱정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할까? 답은 나왔죠. 집값이 낮아야 결혼할 확률이나 확률이 좋아지니까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추가적으로 받쳐줘야지 이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집값에 대해서는 말은 연착륙이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 1.3 대책 발표할 때 뭐라 그랬나요? 원희룡 장관께서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규제 제도를 쓰겠다 그랬어요. 근데 투기판을 이미 벌렸지 않습니까? 제도가. 갭 투기 하신 분들은 좋지만 말은 좋지만 또 막상 팔려고 하니까 안 나가요. 왜? 수요자분들이 소득이 늘었나요? 소득은 좀 줄었잖아요. 가처분 소득도. 물가는 올라가죠. 금리를 안 오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이런 속에서 무슨 소득이 늘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오로지 대출밖에 빚내서 하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자본주의의 어떤 목적은요. 여러분들한테 공익적인 게 없습니다.
이 정치나 정부는 금융산업자본주의를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대출을 늘려줘가지고 집값을 떠받친다. 그럼 그 이면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집값이 받쳐지면 세금은 정해지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이 국가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국민 세금을 지들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단발적으로 지금 뭐 60조 세수가 펑크가 났으니 야 이거 주택 거래를 늘려야 이게 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미국 파월처럼 뭐라 그래요? 고통은 잠시 있을지라도 앞으로 영원히 편할 그런 큰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긴 호흡의 로드맵은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그래서 이 인구 절벽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도 문제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문제인데요. 중산층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려면은 전쟁이 나도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지금 대한민국 요번에 우크라이나는 몇 억 불 지원하면서 R&D 대한민국 개발비는 몇 억 불 몇 조 또 줄이고 이런 형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출산율 정책이 요거 하나 갖고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 부분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건 너무 극히 제한적이다. 근본적인 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R&D가 개발이 되고 해외보다 국가, 국민, 자영업자분들을 더 생각한다라면 그러면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가 입장에서 외교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지금의 양상을 볼 때는 약간은 제한적이고 말씀 주신 대로 총선을 바라본 어떤 포퓰리즘 정책성이 좀 강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들한테 의지가 일단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의지가 생기게 하려면은 자, 학원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본인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주택 가격이 낮아져도 본인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은 출산율 안 늘어나겠죠? 본인이 출산을 하고 싶어도 집값이 안 받쳐서 집을 못 사면 길바닥에서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정부의 정책과 출산율의 국가의 어떤 존속을 위해서 유지되는 젊은이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주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어야지 판단돼야 그나마 본인이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한번 그러면 결혼을 하고 한번 아기를 낳고 좀 사람답게 더 사람답게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집값 머리 아프고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책은 문제점은 기득권들이 정치권들이 다 부동산 투자에 돈 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눈앞에 국가의 미래보다는 본인들의 안위에 급급하다 보니까 정책 방향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지금 저조차도 저 같은 좀 미미한 사람도 이걸 아는데 청년 여러분이나 무주택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국가가 살 길은 뻔하잖아요. 빚을 줄이고 주택 가격이 적정하고 그러면 돈을 어디다 써요? 우리 먹거리나 우리 자체 내수 살리고 연구하는 데 쓰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집값을 가지고 뭐 집값이 저렴하니 이미 대한민국 국토에 대다수를 갖다 상위 5% 10% 다 가지고 있고 주택에 지금 900만 채가 민간인 무주택자인데 8천만 채 가까운 게 그걸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 집을.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갭투기까지. 그거를 좀 풀어줘야죠. 풀어줘서 임대가 안정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유엔에서 지적받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수준이 과연 이게 뭐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데 도움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기성세대와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제 물질에 그만 놀아나시고 탕감놀이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어떤 발전과 후세를 바라보고 정책을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